딜사이트와 함께하는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의 개념체계 구성은 개념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한데요. 회계 기준의 그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유용한 회계 기준의 제정을 위해서 제공되는 그 이론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회계 기준의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 원칙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서론, 2장 재무복의 목적, 3장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4장 재무제표, 5장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그리고 6장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인식, 그리고 7장의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측정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개념 체계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개념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회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 체계가 어떤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만들어졌나요?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상층에 있는 그 구성의 개념체의 구성에 있는 제일 상층에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목적이 우리가 재무회계를 분석하는 목적이고 기업을 보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의 유용성의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 회계 분석을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고요. 세 번째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그리고 현금 흐름, 자본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질적인 특성이나 그런 기본 요소 또는 가정, 제약 요인, 또 인식이나 측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의 질적 특성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첫 번째 주요 특성이 목적적 합성, 신뢰성이 있고요. 그리고 2차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 기본 요소죠.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물론 주석까지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각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본변동표는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우리 배당을 하는 분배,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면은 포괄이익, 수익, 비용, 차익, 차손에 대한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자, 이런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질적 특성과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서 몇 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 요인이죠. 비용과 효익의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가정이 있죠. 우리가 회계 원칙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 추정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실체라는 전제죠. 기업은 우리가 법인 또는 뭐 법인이 아니라도 개인 사업자의 기업이라는 어떤 유형적인 그런 실체를 인정하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 우리 고잉 컨선 한다고 그러죠. 자,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목적 달성을 해서 일순간에 끝나는 기한을 정해놓고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는 재무회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단위, 이런 회계기간 단위로 보고를 하게 되겠죠. 이 기본 가정에 세 가지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식과 책정에서도 방법 기준으로서 인식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라든지 경제적 효익의 발생의 가능성이라든지 측정 속성의 존재 또는 측정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속성으로는 취득원가, 공정가치, 기업 특유의 가치라든지 삼각후 잔액, 순실현 가치, 이런 인식과 측정이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화폐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폐 가치의 변동, 자산과 부채, 비용, 수익의 변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상청, 중청, 하청적으로 해가지고 상청에서는 목적, 중청에서는 수단, 하청에서는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조금 상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체계 목적입니다. 우리가 개념체계를 이렇게 정의하는 목적은, 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들이 다양한 기준들이 만들 수도 있고 또 폐지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기업 개념 체계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다양한 정보 인장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실체의 재무 보고의 목적을 명백히 하고 이런 보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무회계의 기초적인 개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보고의 핵심 수단이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의해서 보고가 되는데 이런 기초 개념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개념 체계는 기본적으로 개별 회계 기준에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에 적용도 어떤 재무제표에 어떤 재무보고에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갭이라고 그러죠.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GAAP, 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그 범위가 우리가 개념 체계의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되지 않고요. 또는 우리가 관리에게서 쓰는 사업 보고서라든지 경영자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그런 보고서 또는 세무회계에 작성되는 세무회계에 이용되는 세무보고 목적의 보고서, 이런 특수 목적 보고서는 이런 우리 개념 체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특수 목적의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이런 개념 체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적용되는 체계다가 개념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작성 책임이 기업의 경영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 보고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은 회계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 있다는 거죠. 기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채권자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이런 종업원, 이런 정부, 세무 이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진실되고 적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회계 기준의 처리 방법, 회계 처리 방법도 선택하는 것도 경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됩니다. 또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추정도 경영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작성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정률법을 했다가 어떤 기회는 정해법을 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일 때만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일관성 있게, 자,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으면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모든 재무제표와 관련된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정보의 이용자, 자, 이런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그리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채권자들, 그리고 기타 뭐 정부, 세무당국이 되겠죠.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당국, 또는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또는 뭐 그 회사의 제품을 쓰는 고객들, 이런 것들이 기타 정보 이용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그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은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환경 변화가 있으면 적절히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체계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가 있으면 없어지거나 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체계도 마찬가지로 변경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개념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 원칙들이 하나하나 제정되거나 또는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보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 투자한 자금이 잘 수익을 통해서 잘 회수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신용의사결정,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내 빌려준 돈 잘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을 할 때, 자, 돈을 빌려주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재무보고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자나 투자자한테 유용한 정보가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데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나 채권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무리 재무보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어렵게 보고돼서는 안 될 겁니다. 가능하면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런 재무보고가 보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체계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아예 제외돼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의사결정자가 제대로 투자하고 유용한 정보, 채권자도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는 재무제표는 대부분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죠.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로 보고됩니다. 분기 단위로 보고되지만은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보고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미래의 현금이 지금의 재무제표, 과거의 재무, 작년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앞으로 1년 뒤 또는 2년 뒤, 3년 뒤에 어떤 현금 흐름을 가져올 것인지, 미래의 배당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주식을 과연 잘 매각할 수 있을까? 채권의 만기는 어떻게 될까? 금액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크기가 어떻게 될지, 자, 많을지 적을지, 또는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빨리 다가올 것인지, 이런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런 재무제표의 보고를 통해서, 재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재무제표의 어떤 재무보고의 목적들은 이런 목적들을 달성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 자, 기업이 지금 부실한 상태가 있는지 아닌지,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나중에 내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경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미래에 현금 흐름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지분과 관련돼서 자본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재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자, 재무적 건전성이 좋으냐, 유동성이 나쁘냐, 좋으냐, 또 자산과 부채는 제대로 된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는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현금 유출입이 원천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라든지 회계기, 이런 것들은, 이런 정보들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주주들, 소유주 간의 거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소유주한테 돌아올 이익이나 배당 가능 이익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현금 흐름이 정보가 잘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마찬가지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와 주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전문 경영인한테 어떤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영 성과가 우리가 보통 회계의 재무의 결과, 회계 이익을 중심으로 측정이 됩니다. 특히 현금흐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전문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이행, 자, 내가 주주로부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 자, 경영진을 평가하는 정보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재무보고의 목적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 중에서 질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회계 정보가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제대로 유용성 있게,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유용성 있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질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가 내한테 필요한 정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 필요한 정보가 유용성 있게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되어야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이해 가능성 있게 내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정보가 잘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겠어요. 자,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이 두 가지의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보고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목적 적합성인데요. 자, 회계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의사결정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목적이 뭘까요? 투자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이 기업으로부터, 해당 기업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내 투자한 원금이 잘 회수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정보가, 회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 적합성이, 목적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목적과 그런 것들의 유용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나, 자,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보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기업에 뭐 당연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투자를 통했다 또는 어떤 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제휴를 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기업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를 또는 확신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걸 이게 안 맞아, 이렇게 될 것이야, 다음에 또 이렇게 변할 것이야 라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을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많을 것이냐, 그럼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거야 그러면 배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거야, 뭐 이런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산업의 시설에 투자를 하고 하는 정보를 얻고 싶어 하겠죠. 그런 정보들이 투자가 많이 되었어,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아주 많은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좀 싸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다른 회사들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을,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야. 이런 기대 정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들을 투자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목적 적합성은 몇 가지 우리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측 가치예요. 자, 미래의 재무 상태, 미래의 재무적인 상태가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이익을 많이 될 거야, 자산이 늘어날 거야, 경영 성과가 어떨 거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는데 과거의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예측 가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기재무제표가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반기재무제표에 이익이 얼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반기재무제표에 50억이라는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1년 정도는 100억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일반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예측 가치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인 가치입니다. 피드백 밸류죠.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 성과 또는 순행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처음에 정보 이용자가 예측하거나 확인했던 것들이 어떤 회계 정보를 통해서 다시 또 바꾸어질 수도 있겠죠.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내가 투자를 할 때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났네. 기업이 더 많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재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무제표가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요. 우리가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에 이걸 예측을 할 겁니다. 내년에 얼마 될 거야, 이익이 얼마 날 거야 라고 했는데 재무제표가 발표된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달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추정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당연히 목표했던 이익을 하향시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해 연도, 결산 보고 실적이 나중에 우리가 피드백, 확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 피드백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회계적으로 숫자로 표시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에 아주 중대한 오류나 편향성이 없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재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가 회사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소송의 배상금이 뭐 50억이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50억의 배상금을 만일에 소송에 패소한다고 하면 내가 회사가 50억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50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재무제표에 나가 손실이라고 반영해버리면 어떨까요? 내가 미래에 가능성이 있어,
목적의 적합성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직 패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목적 적합성에는 옳다고 이야기했지만 신뢰성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목적 적합성에는 적합하지만은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에는 방하지만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에다가 표시를 해서 그 이해관계자들, 재무보고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주석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위해서 표현의 충실성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회계수치가 회계기간 말에, 결산기 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는 자본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채의 크기는 변동, 화폐 가치로서 그대로 픽스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발기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실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인 경우에는 이게 과연 충실히 나타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말한 목적 적합성이나 지금 말하고 있는 신뢰성에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팔고 외상 매출권, 매출 채권이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이 채권이 지금 받을 수 없다고 상대방이 이제 부도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자산에 기록을 해놓으면 어떨까요? 안 맞겠죠. 맞지 않겠죠. 표현의 충실성, 즉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경제적 실질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이 이런 형식보다 사건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제 회계 기준은 한국 채택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제 회계 기준은 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실질을 따라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또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인 형식이나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리스 거래를 한번 볼까요? 리스 거래, 리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렌탈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렌탈하고 리스는 완전히 다르죠. 자, 렌탈은 단순히 내가 어떤 비용을 치르고 빌려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렌탈 기간이 지나면은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리스는 어떻습니까? 리스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도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스로 사가지고 내가 리스 기간이 종료하면은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리스 기간이 끝나면은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식으로 갚아서 내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중에 리스료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남은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또는 분할해서 상환했을 경우 내 리스료를 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게 대출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실제 아무 차이가 없죠. 대출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를 대출 받아서 산 경우나 리스를 받아가지고 산 경우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리스도 우리가 대출 받은 것과 똑같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제적 실질이 똑같으면은 차입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경제적 실질을 이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 회계 처리의 대상이 경제적 실질을 따라서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분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상세하게 개별 강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정 거래나 사건들이
어떤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에 대해서 아주 큰 거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자기 종속 거래 회사에 대한 매출이 회사의 매출 비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자, 종속회사와 위에 있는 지배회사 간의 거래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겠죠. 만일에 매출을 했는데 종속회사가 물건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매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정보는 반드시 보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립성입니다. 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편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편향을 가지게 되면은 신뢰성을 너무 갖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왜곡되는 형상들이 왜곡되는 의사결정 정보들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편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 정보가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즉 신중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신중성이라 그러면은 뭔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자산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이나 수익이 과다 계상되지 않고 또는 부채나 비용들이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추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가도 안 되겠죠, 그죠? 너무 수익 자산을 또 과소계상하거나 부채 비용이 너무 과다 계상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너무 신중성을 확보된다는 것에 치우쳐서 너무 보수적으로 가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이 검증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많은 독립적인 측정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그걸 보고 있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결론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검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우리가 검증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이 어떤 사람은 10억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3억으로 보고요. 그럼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제3자를 통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검증 가능성 있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서로 이해관계자들이 다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검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거래에서, 자, 지금의 물건들을 시장거래에서 현금으로 구입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치가 얼마 될까? 이런 것들이 검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측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증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 충실성이 충분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목적 적합성이 높다는 것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검증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충실하냐, 목적 적합성을 가지냐,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질적 특성 중에 비교 가능성입니다. 비교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재무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기업의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항상 이개년치가 같이 보고가 되죠. 단기와 정기 이렇게. 단기에는 어떻고 정기에는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간 비교나 또는 다른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비교를 통해서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무적인 지표나 실적들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비교 가능성 나중에 설명을 다루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3%인 기업하고 영업이익이 10%인 기업이 어느 게 더 좋으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일 업종이 다르다 그러면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서 좋고 나쁘다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 이용자들이 그런 어떤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제적 형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그런 해결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은 비교 가능성은 감소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업끼리 비교한다든지 동일 업종끼리 비교한다든지 비슷한 크기의 기업끼리 비교한다든지 또는 기간별 비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적 특성 간에 서로 상충되는 트레이드오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형자산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 자, 시가가 없는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유형자산은 만일에 우리가 서울에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데 30년 전에 토지를 구입해서 기업 재무제표에 기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억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재무제표 1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30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1억 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 될까요? 3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뭐 한 50억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장부에는 지금 1억이라고 돼 있겠죠. 근데 지금 경제적 실질은 50억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충실성은 자, 목적적 부합성이나 신뢰성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 이게 50억이 맞느냐, 1억이 맞느냐 이런 거죠. 역사적 원가는 1억이지만은 현재 가치는 50억이다. 이게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50으로 평가한다? 재무제표에.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냥 시가로 그냥 표현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신뢰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의 문제, 역사적 원가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특성들이 보고 목적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 보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입니다. 제가 아까 토지 문제를 드렸어요. 토지가 다시 내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 감정할 수 있겠죠. 자,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새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실제 기업들이 과거에 취득한 유형자산을 새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적인 건전성, 자,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 내가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체는 변한 게 없죠. 그죠? 평가에서 재무보고만 좋게 보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의 납부 문제, 현금의 유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효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익이 더 커야 되는데 효익이 적고 비용이 더 커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이런 회계 정보에 대한 그 항목의 그 성격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 중요성이 고려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거의 단위가
조 단위, 뭐 수십조 또는 뭐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굉장히 큰 단위로 보고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100원, 200원 중요할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큰 금액, 무시될 수 있는 금액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중요성의 원칙에서 배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과 성격의 크기에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항목들은 좀 뭐 포함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포함시켜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라 그러면은 생략해도 좋은 정보는 생략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과목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표시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중요성의 원칙에서 이런 제약들이 또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제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자, 기업 실체의 과정입니다.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의 회계 단위를 구성합니다. 이 회계 단위, 하나의 회계 단위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기업 실체라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장기간, 자, 영원히 간다고 일단은 봅니다. 고잉 컨슨 한다고 보는 거죠. 기업이 목적과 이익을,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고 회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죠? 내가 이익을 내는 한 계속 한다는 가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은 청산한다 또는 이런 청산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죠. 일정한 기간, 대부분의 회계 단위는 1년입니다. 물론 6개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1년 단위의 기간을 두고 가정을 하고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 기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정이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합니다. 자, 어떤 거래가 발생에 따라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출입니다. 자, 물건을 판다, 매출한다 또는 매각한다 라고 할 때 물건을 자, 팔았을 때 파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판다는 기준은 물건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넘어가는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자,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팔았다? 그러면은 돈을 받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또는 대금을 수취하는 시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자, 물건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기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발생 기준입니다. 자, 돈을 받았느냐, 또는 물건을 넘겨줬느냐, 이런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실체나 기업 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그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자, 발생의 회계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나중에 발생과 이연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은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자,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는 거죠. 자, 미수수익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갔어요. 자, 오늘이라고 가정합시다. 오늘 받기로 했는데 오늘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받기로 한 이자를 나는 미수수익으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받기로 했던 미래에 받지 못했던 수익에 대해서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게 되면 미수수익을 없애주는 거죠. 그 반대가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래에 내가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생을 했는데, 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기준에 따라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인데요. 보험료는 보통 1년,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료 예를 들면 1년치를 가입하지 않습니까? 자, 회사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1년치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또는 1년치, 일단 지불한 것부터 먼저 볼까요?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에, 자, 오늘 시점에서 지불하게 되면은, 자, 1년 단위, 회계 단위는 연말에 마감을 하겠죠. 12월 31일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도의 일정 부분, 내년도의 오늘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먼저 지불한 것처럼 되죠. 그죠? 이런 선급 비용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순수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간 개념과 맞물려서 이연되기도 합니다. 자, 발생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있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철저하게 현금 기준으로 작성되죠. 그죠?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의 해결을 따르고요. 현금 흐름표는 캐시 베이시스, 즉 현금주의에서 작성이 됩니다. 현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되는 거죠. 자, 재무제표는 우리 책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및 부석 명세서의 기타 설명자료, 연결재무제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재무제표 쭉 있는데 다른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연결재무제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너가 있고요. 그룹에 오너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있고 대주주가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 제일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계열사들은 개별 재무제표, 개별적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겠죠. 하나 밑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 양쪽 밑에 오른쪽과 하단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다시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 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는 하나의 재무제표, 실체가 하나라고 보는 거죠. 자, 실체가 두 개로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몸체로 움직이는 똑같아. 그래서 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도 만들어주고요. 연결 재무제표를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해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재무제표가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로서 만들어질 때 다시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드는 것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는 우리가 결합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재무제표는 이제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결합 재무제표는. 그래서 우리는 연결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